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36회 부동산 공법의 건축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핵심 이론을 당연히 짚고 또 심화 이론까지 짚어서 좀 더 어렵지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이 용어 정리 부분에서 우리 건축법이 7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리에서 시험 문제에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용어 정리가 내용이 많아서 이거 좀 세 파트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용어 파트, 세 번째 용어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용어 부분만 잘해도 한 2문제 맞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일단 건축법의 제정 목적인데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안 나오지만 건축법을 왜 제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정비법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이 사업의 절차별로 각각 규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법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건축물의 기능, 건축물에 대한 환경, 건축물의 미관 같은 것들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 안전한 건축물, 기능적으로 편리한 건축물, 환경적으로 주변 환경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건물들하고 미관 같은 것들을 갖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이제 건물주가 되겠죠. 자, 우리 건물주를 이제 건축부에서는 건축주라고 하는데 이 건축주가 자, 근데 우리 건축주는 스스로 이런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기능 같은 것들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라는 건축 심사 제도를 만들고 이 건축허가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쭉 만들어서 우리 건축허가를 통과해야지만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또 완공이 되면 이제 사용승인 같은 것들을 받고 건물을 사용하는 이런 제도가 건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심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의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은 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그러니까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벽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 그림을 제가 참고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보시면 이 토지 위에 이 토지 여기 건축물을 짓는 토지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르는데 이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에서 지붕하고 벽이 있거나 아니 이 오른쪽처럼 지붕하고 기둥 이런 식으로 있어도 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지붕, 기둥, 벽 이렇게 이런 세 부분이 모두 갖춘 형태도 있지만 최소한 지붕하고 벽 아니 지붕하고 기둥만 있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인 것을 이 토지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축조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배운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2년 안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건축 허가하고 또 건축법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제 용어 정리 시험 관련해서 용어 정리를 쭉 배울 건데, 뭐 지하층 리모델링 발코니, 뭐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안에는 지하층이 있고, 또 건축물을 신축도 하지만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처럼 고치는 행위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시고, 자, 시험 문제가 요즘에 이제 지문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지하층에 대한 정의, 리모델링, 발코니 같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하층은 자,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아랫부분의 층인데 이 층이 자, 여기가 지표면이면요. 눈대중으로 일단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지표면이면 자, 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층에 바닥이 있으면 이 바닥의 윗면으로 기준 잡습니다. 윗면. 여기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입니다. 자, 이 바닥의 두께가 10cm 정도가 되면 10cm 두께의 아래면이 아니라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자, 이걸 우리가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자, 새로운 용어 하나 우리 배웠네요.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우리가 층고라고 부르는데 층고는 해당되는 층, 제일 아래층에 와서 해당되는 층의 이 발밑에 있는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의 층 바닥의 윗면까지 자, 요 길이가 우리가 층고라고 하고 이 층고를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뭐 4m라고 합니다. 4m.
자, 보통 한 층의 층고가 뭐 4m면 굉장히 이제 층고가 높은 건데, 자, 층고가 4m인데, 자, 문제는 요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지표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한 층고, 한 건물의, 자, 제일 아랫부분의 층의 층고 4m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하로, 지표면 아래에 내려가 있으면 지하층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하층의 가장 핵심은,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이 건축물 바닥이 지표의 아래에 있는 부분에 있는 층인데, 자,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바닥의 윗면을 우리 바닥면이라고 잡습니다. 이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이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층고를 4m라고 가정합니다. 층고, 자, 우리 아랫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 이렇게 윗면에서 윗면까지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 직선거리를 층고라고 하고, 층고가 4m다, 4m. 근데 1번처럼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1.9m면 이거는 지하층이 아닙니다. 지상층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1m다. 그럼 아까 4m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2m 이상, 2.1m든 2.2m든 2m부터, 자, 2분의 1 이상이면 요 4m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2m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까 1.9m는 지하층이 아니고, 요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자,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으로 묻혀있는 그 높이가 나온다면 이거는 지하층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 일단 층고라는 정의를 먼저 지하층 공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층고는 한 층의 높이인데 보통 해당되는 층의 요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자,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의 직선 거리가 층고입니다. 층고. 그럼 한 층고를 만약에 4m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1번이나 2번처럼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1.9m면 요 4m의 절반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지하층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자,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쉽게 얘기하면 이 층고 중에서 이 지표면 아래에 묻혀있는 그 높이가 뭐 2m라든가 2.1m 이런 식으로 나오면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지하층으로 봐야 됩니다. 층고가 4m,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1m라든가 또 2m도 지하층으로 봐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2m를 포함해서 그 이상으로 단위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2.1m 이거 지하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층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지하층의 특징, 지하수도 배울 건데, 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자, 일반적인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된다.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도 배웠지만 연면적이 뭡니까? 연결한 면적입니다. 우리가 지하층 면적, 1층 면적, 2층 면적을 각각 이 그림에서, 자, 50제곱미터씩이라고 정해서 이 건물의 총 연면적 이런 개념으로 이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층 50, 1층 여기 주차장도 50이고 2층부터 5층까지 상가가 다 50씩이면 전체 연면적은 300이 되겠죠. 300. 50제곱미터씩 6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여기 연면적 할 때는 여기 일반 연면적이랑 다릅니다. 자, 용적률 몇 %인지 알기 위한 여기 분자의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하고 지상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하층에 대한 걸 배웠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판정이 되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일반적인 연면적 계산할 때는 다 계산할 때는 포함을 합니다. 일반적인 연면적 계산할 때는. 용적률이 몇 %인지 알기 위한 연면적 여기 분자에 들어갈 때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제외한다. 또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 면적도 제외하고 요 2, 3, 4, 5는 이제 상가용으로 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합산해서 200제곱미터만 연면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대지 면적은 이 전체 땅에 대한 면적이고요. 자, 그래서 지하층의 특징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이 연면적 부분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건물은 지하로 1개층이 있고 지상으로 5개 층이 올라가면 이 건물은 통상적으로 지상 5층짜리 건물이지 지하까지 포함해서 6층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우리 하나생명 빌딩 있죠. 자, 우리 과거에는 63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63빌딩이 하나생명 빌딩인데 그게 지상으로 몇 층인가요? 60층입니다. 지상 60층, 지하가 3개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상과 지하를 합쳐서 과거에는 63빌딩 이렇게 불렀는데, 자, 현재 그 건물의 우리 건축물 대장상, 자, 정식 우리 공부에는 60층짜리 건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하는 층수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고 지상층만 계산해서 건물 층수에 산입하기 때문에요. 3번에 보시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실이라는 개념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다만 이 부속 용도로 식당이라든가 뭐 휴게실, 화장실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거실 같은 것들을 식당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새로 이제 생긴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실 때, 자, 일단 지하층의 면적은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산입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된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고 지상에 있는 층만 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재는 겁니다.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지하층을 만들고 자, 지하층에다가 거실 같은 걸 설치해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실 자체가 이 부속 용도일 때는 뭐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같이 잠깐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부속 용도로 거실 같은 거 만들었을 때는 설치할 수가 있는 이런 예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예외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인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지하에다가 거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지하층에 대한 기본 정의 절반 이상이 묻혀 있을 때 지하층이다. 그리고 이 층고 재는 방법도 배웠고요. 시험 관련해서 지하층의 특징은 1번, 2번, 3번 특징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실은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거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도나 화장실은 거실에서는 제외합니다. 우리 복도나 화장실은 잠시 이용하는 공간이지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자, 이렇게 머무는 공간, 거주, 직무, 작업, 오락, 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사용하는 공간이 거실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복도, 뭐 현관 이런 것들은 거실 개념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어쨌든 그냥 거실이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거주, 직무, 작업, 뭐 집회나 오락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거실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나올 가능성도 약간 희박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참고로 화장실, 복도, 현관 이런 거는 거실 개념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은 주택법이랑 조금 비교를 하시는 게 시험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리모델링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치는 거죠. 우리 낡은 건물을 자,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 또는 뭐 단일 건물일 때는 신축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자,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로 분류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증축이 뭐고 개축이 뭐고 대선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일단 일반적으로 증축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높이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자, 우리 건물을 철거하고 자, 건물주가 자, 우리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주가 건물을 스스로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뭐 면적이라든가 높이를 증가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증축이라고 하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가 뭐 3층인데 높이를 4층으로 올린다든가 건물의 층을 면적을 옆으로 넓힌다든가 그러면 증축입니다. 근데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가 스스로 자기 건물을 해체하고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지면 개축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 증축이고 자, 건물을 해체한 다음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고 개축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 대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건축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듯이 증축, 개축, 대선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이제 주택법이라는 법을 배울 때는 주택법도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거를. 그럼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자, 이게 뭐 10년이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은 대수선 형태로 또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증축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면적 증축형이든 세대수든. 자, 그러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이라는 용어가 없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주택법에 가서 배우시고 자,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증축, 개축, 대선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증축하고 대선 형태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개축이라는 형태의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는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한번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증축, 개축, 대선 형태로 분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자, 우리 건축물이 있으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6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기본 구조를 만드는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자, 주요 구조부는 수직하고 수평으로 들어간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는,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축 같은 거 하려면, 내력벽 같은 힘을 받는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평으로 들어가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는 이 그림 약간 보시면요. 만약 2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자, 수직으로 세워지는 게 뭡니까? 기둥 같은 거 있죠. 기둥. 기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보이진 않지만 내력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힘을 위에 지붕 같은 것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력벽. 그럼 내력벽하고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바닥, 여기 바닥 있겠죠. 자, 우리가 1층과 2층을 나누는 바닥 되게 중요한 구조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닥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어지면서 이 바닥의 하중을 받쳐주는 보. 그 다음에 바닥보, 지붕틀, 지붕을 만들 때 지붕이 뼈대가 되는 지붕틀이 있고, 건축물의 주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내력벽, 기둥이 있고,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6부분이 주요 구조부인데,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주요 구조부,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이 있습니다. 다만,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닥 중에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아래층에 지면하고 맞닿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 5개 계단, 건물 외부에 부착된 어떤 임시 계단 같은 5개 계단 같은 것들은 철제 계단 같은 거 있죠.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된 주계단만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양, 건물 외벽에 이제 햇볕 같은 거 막는 차양, 사이기둥, 창문틀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27회 때 창문틀을 주요 구조부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 주요 구조부는 6부분이 있죠. 수직으로 세워지는 내력벽, 기둥,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최하층 바닥 5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벽면에 부착된 차양, 사이기둥, 자, 창문틀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어가 이제 발코니라는 용어. 자, 우리 발코니가 건축법에는 건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이 이렇게 있으면 외벽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공간이 이 발코니입니다. 자, 우리는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테라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베란다라고 하는 것은 2층의 면적과 3층의 바닥 면적의 차이에서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발코니는요, 건물이 이렇게 외벽이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외벽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 요건 이제 난간이겠죠. 여기 이제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손잡이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발코니라는 공간은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 발코니고, 베란다는 2층의 면적은 이만큼 되고 3층 면적은 좀 좁죠. 그럼 3층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 공간 자체가 이제 2층의 위에 부분을 사용하는 공간이 이게 바로 베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는 3층 외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3층의 면적과 2층의 면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공간 자체를 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베란다는 건축법상 발코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발코니가 이제 베란다라고 하시는데 그 정확한 용어가 발코니고,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붙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는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데크라는 나무 데크 같은 거 설치하고 그 위에 공간 자체를 우리가 테라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코니라는 공간은 외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다. 베란다랑 다르다. 자, 그럼 내화 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가 내화 구조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가 이제 방화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가 세부적으로 이제 국토부 0을 보면 그 관련된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건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사라든가 건축 기사 이런 거 시험 보실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내화 구조, 방화 구조는 기본 의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면 견딜 내자를 써서 내화 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막을 방자를 써가지고 이게 방화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용어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하층, 발코니, 주요 구조부라는 걸 봤고, 이제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을 볼 겁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아까 우리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이라는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거나기 때문에 자, 층수에 걸리든 건물 높이에 걸리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우리가 고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고층 건물, 그러니까 29층은 고층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로 봐야 되고 30층, 뭐 31층 이런 식으로 건물의 층을 만들면 그 이상으로 올리면 고층 건물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 높이로 층은 만약에 뭐 25층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고층 건물로 봐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 건물의 하나의 층은 보통 4m 정도 높이를 잡기 때문에 자, 30층 곱하기 4 하면 120m가 나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층 자체 높이를 4m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일반 기준. 실무에서는 약간 좀 낮게 잡지만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는 한 층을 4m 높이로 환산하기 때문에 30층이면 건물 높이로 재면 120m를 기준을 잡아서 30층 이상에 걸리든 120m 이상에 걸리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고층 건물이 되겠죠. 자, 우리 초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고층 건물은 고층 건물이라든가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규제가 세게 들어가는 게 초고층 건물입니다. 자, 규제가 어떤 게 센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건축 관련 전문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고층 건물이면 30층 이상인데 초고층 건물일 때는 50층 이상 그리고 곱하기 4로 환산해가지고선 200m 이상 높이에 해당되면 자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초고층 건물이 됩니다. 자, 신문제에서 27회 때 여러분 문제를 낼 때 여기 28회 때, 27회 때라든가 28회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 층수가 25층이다. 근데 건물 높이가 뭐 120m다. 그러면 고층 건물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층수가 25층, 뭐 28층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우리가 고층 건물이 되고 초고층 건물도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초고층 건물이 됩니다. 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물 중 초고층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고층 건물은 해당이 되는데 자, 초고층 건물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층으로만 보니까 30층부터 49층까지 그 사이 그 정도가 나오면 그걸 또 별도로 우리가 준초고층 건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도 뭐 120m 이상부터 200m 미만까지 그 사이의 건물 높이가 잡히면 그것도 준초고층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참고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울 건데, 자, 초고층 건물, 아까 초고층 건물이 뭐였습니까?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 자, 우리 이제 보시면, 만약 건물이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초고층 건물에는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30개 층 이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기준을 잡아보면요.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이니까 초고층 건물이죠. 그러면 30개 층 올라갈 때마다 1개 이상씩 피난 안전구역,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보시면 1층부터 30층 사이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60층, 또 31층부터 60층 사이까지 또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61층부터 90층까지 이 사이에다가 이 사이층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층에다가 60층, 90층에다가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조건은 맞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이게 123층짜리 건물인데요. 30개 층 올라갈 때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1개 이상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롯데월드타워는 22층, 40층 이런 식으로 해서 30층 범위 안에다가 1개 이상 만들고, 우리가 이제 여기 뭐 31층부터 60층까지 올라가면서 1개 이상을 만드는데 여기는 2개 층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이제 30층 올라갈 때마다 1개 이상이니까 31층부터 60층 사이에다가 2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을. 또 우리가 61층부터 90층 사이에다가 또 하나 만들었고, 또 그 위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만드는 건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피난 안전구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롯데 월드타워에서는 거의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재 같은 재난 시에 이런 피난 안전구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다가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이 될 때는 원칙적으로 한 층 전체를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30개 층 올라갈 때마다 이제 기준점을 제가 잡아서 1층부터 30층 사이에다가 1개 이상 이런 식으로 31층부터 60층 사이에다가 1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난 안전구역을 만드는 기준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제 또 뒤에 가서 한번 나올 건데 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 준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시고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특징 30개 층 올라갈 때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된다. 자, 준초고층 건물도 있는데, 준초고층 건물은, 자, 준초고층 건물이 아까 우리 뭐였습니까? 자, 고층 건물이 입에서, 자, 초고층 건물이 아닌 거니까, 뭐 30층부터 49층까지 그 사이의 건물들을 우리가 준초고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40층짜리 건물이면 이게 준초고층 건물이다. 자, 준초고층 건물은 30개층 올라갈 때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준초고층 건물 때는 해당 준초고층에 자, 딱 2분의 1 해당되는 층을 찾아서, 여기서 20층을 찾아서 20층부터 위로 5개 층, 아래로 5개 층을 잡아서 16층에서 25층 사이 여기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자, 여기서 1개 이상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40층짜리 건물이면 초고층 건물은 아니고 준초고층 건물이다. 그럼 준초고층 건물이면 40층에 전체 층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이 20층이니까 20층으로부터 위로 5개 층, 밑으로 5개 층을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 안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1개 이상만 설치하면 이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거 첫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6종류의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자, 일단 이게 단어 차이가 다중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져야 되겠죠. 일반 건물보다.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있는데,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연면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바닥 면적 합계가 1층, 2층, 3층, 4층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여기 문화 및 집회, 극장 같은 거, 종교시설, 교회나 사찰,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것들,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이니까 터미널 같은 것들,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 같은 거, 호텔,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자, 앞글자로 우리가 문종판, 운의숙이라고 외우는 겁니다. 운의숙, 이렇게 문종판씨하고 운의숙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부부이다, 이렇게. 자, 둘이 우리 부부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놀러 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앞글자를 따서 문종판, 운의숙.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문화 및 집회라는 게 공연장, 예식장 같은 극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극장.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문화 및 집회에서 그러면 공연장, 극장 같은 것들, 종교시설이면 우리 교회라든가 사찰, 판매시설 그러면 뭐 우리 대규모 점포인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죠. 이마트 같은 거. 자, 운수 중에서 여객용이면 여객용 터미널, 종합병원, 의료시설, 관광 숙박 같은 게 있는데 이 6가지 건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 문화 및 집회가 뭐 공연장, 극장, 뭐 예식장 같은 것들인데, 자,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동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이거 첫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중이용인데, 자, 이때는 16층 이상 건물일 때는 건물의 종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이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층 이상 건물일 때는 모든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자,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같은 거, 종교시설이면 교회나 사찰, 판매시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점포, 대형마트,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 같은 관광 호텔 같은 거,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터미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그런데 여기 16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첫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짜리, 4,000제곱미터면 기준 미달입니다. 4,000제곱미터짜리 종교시설인데, 자, 건물의 층은 16층이다 그러면 여기 1번에 안 들어가더라도 2번에 걸리면 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건축법은 이 법조문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1번에 걸리든 2번에 걸리든 하나만 걸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니까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특징을 5,000 이상의 문종판씨하고 운의숙씨 이렇게 암기하시고 16층 이상 건물은 건물의 종류 없이. 자, 이번에 이제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사이즈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 이상인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2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는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동일하네요. 여기 문종판, 운의숙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다가 6개를 추가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극장 같은 거, 종교, 판매, 운수 중 여객용,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관광 숙박 같은 것들이 있었고
아까 우리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수, 자,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도 있었지만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사이즈를 1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이상으로 줄여서 6가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유자시설, 노인들과 유아 관련 시설들. 자, 교육 연구시설 같은 경우 우리 학교겠죠. 교육시설 같은 거 그러면 학교고 운동시설 같은 것도 있겠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야구장, 프로야구 같은 거 진행하는 운동시설, 야구장 같은 거라든가 운동장 같은 것들. 위락시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술집 같은 거 노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자, 관광 휴게소 같은 거라면 휴게소 같은 것들, 장례시설 같은 것들, 장례식장인데,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문종판, 운의수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된다. 자, 또 추가로 6개, 노유자들이 교육을 받고 운동도 하고, 자, 이렇게 노유자들이 운동에 대해서 교육받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하고 노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한번 외우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외우는 방법인데,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별 학원에서도 이제 강사분들이 따로 이렇게 뭐 암기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다 각자 개인적인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암기 한번 해보십시오. 준다중은 12종류가 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문종판, 운의숙시가 있고, 자, 노유자들이 자,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자, 조금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에다가 플러스 6개를 더 해가지고 노유자들이 운동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교육받고, 자,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노시다가 장례시설로 모신 건데, 여기 보시면 업무시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업무용. 우리 사무용 빌딩 또는 우리 행정관청 관공서 같은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준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요 다중이용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이 항목에 업무시설은 없다. 이렇게 하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살펴보셨고, 자, 그러면 특수구조 건축물 하나 개정된 게 있죠. 반영하겠습니다. 실내 건축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우리 특수구조 건축물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면 이것도 이제 건축법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추가로 받는 건데, 자,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을 보시면,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1번, 2번, 3번 여기 무량판 구조의 특수구조 건축물이 새로 개정돼서 추가됐습니다. 이제 올해 1월 달쯤에. 이렇게 보시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됐을 때는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더 많이 받는지는 이제 우리가 건축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만 보면 되는데, 1번 특수구조 건축물은 자, 건물 외벽에 3m 이상 돌출된 어떤 그런 지붕 같은 게 있을 때입니다. 기둥 같은 거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특수구조 건축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특수구조 건축물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돌출된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처마나 차양 같은 것들. 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돌출이 되어 있는데, 자, 끝부분에 이게 받쳐지는 기둥이 없습니다. 없는 형태로 이게 3m 이상 돌출이 된 그런 건축물 외벽에 처마나 차양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 한쪽만 부착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부착되어 있고, 지지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서 3m 이상 돌출된 처마나 차양 같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기둥의 중심선에서 마주보고 있는 기둥의 중심선까지 뭐 20m 이상이면 이것도 특수구조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보시면 한쪽 끝만 고정되어 있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형태의 보나 차양이, 자,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시험 문제에서는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 자, 외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처마나 차양 이런 것들, 보라든가 뭐 차양 이런 것 등이, 자, 보, 차양 같은 것들이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데 한쪽만 부착되어 있고, 자, 거기 끝에는 부착되어 있는 지지되어 있지 아니한 형태로서 보나 차양이 3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것,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들,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3개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 무량판이라는 이런 게 무량판입니다. 자, 우리가 요건 무량판 구조고 요건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라멘 구조는 이렇게 바닥을 설치한 다음에 이게 이제 볼을 세우죠. 이렇게 볼을 세우고 가운데 기둥을 해서 이 바닥의 하중이 바로 이렇게 기둥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볼을 통해서 기둥에 전달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사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즘에는 이런 무량판 구조를 시공을 하고 요 기둥하고 바닥을 바로 연결하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철근 같은 거를 이제 배관을 해가지고 강도를 좀 증가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도 자, 이게 어떤 조건이 맞으면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을 시켜서 건축법상 여러 가지 모두 안전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제를. 자, 무량판 구조는 이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닥이 있고 바닥에 바로 기둥이 설계되는 형태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의 전체 단면적. 자, 우리가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면 여기 기둥도 있고 내력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하고 내력벽의 전체 단면적, 기둥 부분의 이 단면적하고 내력벽 같은 것들의 단면적을 모두 합쳐서 자, 거기에서 자, 보시면 기둥의 전체, 기둥만 전체 단면적 계산해가지고 여기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 전체 단면적에서 이 기둥 부분의 단면적을 모두 합쳐가지고 거기가 4분의 1 이상, 기둥 부분의 단면적이 전체 단면적의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무량판 구조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면 이런 형태인데 자, 모두 다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려면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가 여기 기둥도 있을 테고 여기 그림은 없지만 내력벽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내력벽과 기둥을 합쳐서 그런 것들의 전체 단면적을 계산해서 자,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 요 기둥 부분의 단면적을 또 이렇게 전체 합쳐가지고 이 전체 여기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이 기둥 부분만 단면적을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여기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 이 4분의 1 부분만 좀 보셔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첫 문제에서 바꿀 수 있겠죠. 5분의 1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돼야지만 이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자, 보나 차양 같은 게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니까 이런 것들도 2m로 바꾸면 안 되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돼야 된다. 10m가 아니라 3번은 요거 참고로 보시고 자,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인데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의 전체 단면적하고 기둥 부분만 전체 단면적을 계산해서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면 기둥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의 단면적 비율이 나오면 전체 단면적에서 그러면 무량판 구조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제 심화 문제로 뭐를 냈냐면 특수 구조 건축물이 되면 다음 규정을 적용을 할 때 강화를 하거나 또는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1조부터 뭐 이게 조문이 113조까지 여러 개의 조문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법조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바깥인데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건축허가 건축신고라는 제도를 다 배울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서 32회 때 뭘 했냐면 자, 특수구조 건축물일 때는 대제안의 조경 관련 규정을 뭐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쭉 1번부터 12번까지 관련 조문들을 쭉 찾아봐도 대제안에다가 조경을 설치하는 규정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항목에 조경 같은 거라든가 안전관리 예치금 같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일 때는 다음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자, 여기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여기 써있는 관련 조항들을 강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일 때는. 근데 여기 12가지 안에서 대제안의 조경 규정과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 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32의 문제를 풀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강의하는 이유는 자, 여기 좀 내진 등급 같은 경우에 32회에 한번 나왔었는데 내진 등급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강화할 수 있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조경 규정하고 예치금 같은 규정은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조항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기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실내 건축. 건물의 실내에서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 실내 건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건물 실내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을 하거나 자, 다음의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다. 그래서 칸막이로 구획하는 거 실내 건축이고 자, 다음의 재료를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니까 자, 보시면 건물 실내에서 벽이라든가 천장,
바닥 반자틀 같은 데다가 새로 이제 우리 인테리어 공사에서 우리 바닥 새로 하고 천장 같은 거 새로 만들고 벽 같은 거 새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내 건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물 실내에서 건물 실내 난간, 창호, 출입문, 건물 실내에 있는 출입문, 건물 실내에 있는 우리가 이제 샤시 같은 공사하는 창호, 유리 포함해가지고 난간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다. 건물 실내에 있는 전기선, 가스, 급수, 배수, 환기 같은 것들의 재료를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고 건물 실내에다가 충돌이라든가 끼임 같은 거 사고종자의 안전사고 방지. 자, 우리 노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넘어지셔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재료를 설치하는 것도 실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벽이나 천장, 바닥, 자, 난간, 창호, 출입문, 전기, 가스, 급수, 배수, 안전사고 방지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설치하는 재료를 설치할 때는 다 실내 건축이고 추가로 칸막이로 구획하는 공사도 실내 건축이니까 시험 문제에서 실내 건축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26회 때 실내 건축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실내 건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설계도서하고 건축 관계자가 누군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설계도 안에는 공사용 도면, 뭐 인면도, 평면도, 배치도 같은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 공사 관련 서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28회 때의 시방서도 설계도서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습니다. 시방서는 건축 설계자가 공사용 도면을 만들면서 도면에 표시하기 좀 어려운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설계자가 내려주는 게 일종의 시방서입니다. 공사 시공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시공할 때 어떤 재료는 영하 몇 도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과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게 시방서인데 일단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모두 다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만 좀 확인하시고요. 자, 건축 관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 우리 건축주가 돈을 주고 건축물을 이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겠죠.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설계해주는 사람, 건축주한테 돈을 받고 감리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건축주에게 돈을 받아서 실제 이제 시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되겠죠. 우리 실무에서 이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사이에서 계약하기 전에 시공 계약하기 전에는 이 건축주가 갑인데 이제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 이제 시공자가 또 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공자가 막 공사를 늦게 하면 건축주한테 막 추가 비용 같은 걸 요구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공자를 아주 신이 성실하게 공사할 수 있는 시공자를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사하다 보면 건축주가 이제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막 시간이 늦어지고 이게 장마철 되면 시공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일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딱 이렇게 일정표 같은 걸 정해서 건축주가 시공자랑 계약할 때 그런 것들 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건축 같은 것들은 이제 직접 하실 때는 신중하게 관련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감리자가 있는데 실제 돈을 내서 자기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주고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들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건축 관계자입니다. 자, 우리 건축 관계자하고 여기 건축 관계자에 건축 허가권자의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건축 허가권자나 건축 신고 수리자는 별도로 시군구청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 뭐 자치시와 자치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은 건축 관계자가 아닙니다. 건축 관계자는 여기 건축주, 설계, 시공, 감리자까지만 건축 관계자가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 기술자는 구조나 설비에 관해서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 그럼 뭐 전기 설비, 뭐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구조나 설비와 관련돼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감리에 참여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건축 전문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설비 등과 관련해서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지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와 감리자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전문 기술자입니다. 자, 전문 기술자도 건축 관계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합니다. 자, 제조업자,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사람, 유통업자, 이렇게 건축 자재를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통업자하고 제조업자도 건축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라는 겁니다.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 설계, 감리, 시공자가 있고 전문 기술자가 따로 있고 제조업자가 따로 있고 유통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밖에 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감독관청, 건축 신고를 수리해주는 감독관청이 있는데 자,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특별시나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밑에는 요 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건축허가권자고 도 밑에는 시장문수가 있고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시구청장이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자치시와 자치도 참고로 보시고 시군구청장이 대부분 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소규모 건축물일 때는 건축 신고 같은 거 접수를 받아서 신고 접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군구청장의 업무라고 일단은 건축허가권자를 살펴보시고요. 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다만 21층 이상의 대형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건축허가권자가 여기 구청장이 아닌 특별시 광역시장으로 바뀝니다. 자, 시장문수는 그대로 있고요. 구청장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계신데 특별광역시장은 일반적인 건축허가권자가 아닌데 21층 이상의 대형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특별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가 또 배울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건축 관계자가 누군지 봤고 전문기술자, 제조, 유통업자, 허가권자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혼동되지 않게끔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쭉 내용들을 봤으니까 이런 것들 살짝 한번 보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보시면 자, 다음 강의는 여기 테마 1번 테마에서 용어 정리 두 번째 용어로 또 중요한 용어들 몇 가지를 또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교재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 배문안 검색하시고 거기 이제 가입을 하시면 중요 공지란에 지금 배우고 있는 심화 요약집, 기출문제집 자료를 다 올려놓고 정답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교재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시면 교재는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교재 구입에 대해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용어 정리 2에서도 우리가 바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